올해 65 윤혜정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째였습니다. 오랜 세월 음악교사로 살아왔지만 은퇴 후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피아노 앞에 앉아 옛날 학생들이 치던 곡을 연주하고 저녁엔 홀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외로운가요? 글쎄요. 외로움이란 게 익숙해지면 공기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박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정아, 너 매일 집에만 있으면 썩어. 나 좀 따라 나와. 미라는 실버 동호회에 다닌다며 저를 끌고 갔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라의 성격상 거절하면 더 귀찮아질 게 뻔했죠. 그렇게 처음 간 동호회 모임. 사람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도 부르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도현, 70살, 은퇴한 건설사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웃어도 그는 미소만 지을 뿐 시끄럽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윤 선생님이시죠? 미라가 제 이름을 미리 말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미라 씨가 음악교사 출신 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피아노 치시는 분이 오신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쇼팽을 자주 듣죠. 쇼팽이라니. 웬만한 남자들은 클래식에 관심도 없는데 신기했습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녹턴 2번이요. 밤에 혼자 듣기 좋더군요. 그 말에 제가 피식 웃었어요. 저도 그 곡 자주 쳤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추천했죠. 그럼 언젠가 직접 연주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떠들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 둘은 구석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죠. 윤 선생님, 노년엔 추억보다 대화가 중요하죠. 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추억은 혼자서도 떠올릴 수 있지만 대화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추억만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옛날 학생들 이야기, 전부 과거였죠. 지금 이 순간 제 곁에서 웃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다리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맞는 건가? 부끄럽지 않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동호회에 나갔어요. 도연은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자주 만났어요. 모임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라고 맞장구를 쳐줬죠. 제 과거도 슬픔도 전부 받아줬습니다. 윤 선생님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제가요? 네. 말투에서 느껴져요. 사람을 다독이는 힘 같은 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저와 함께 살아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혜정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미라도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것들을, 도연의 다정함 속에 감춰진 어둠을, 그리고 제가 곧 겪게 될 긴 밤의 시작을.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죠. 미라가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고 도연의 지인 몇 명이 박수를 쳐줬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정,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평온할 거라고요. 신혼집은 도연이 미리 준비해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도심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죠. 넓은 정원에 작은 연못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면 좋겠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피아노를 놓을 공간도 넉넉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평화로웠거든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도연은 제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여보, 이건 여기 두면 어때요? 자기, 이 찻잔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쓰죠. 다정했어요. 정말 다정했습니다. 첫날 밤 도연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린 하나예요.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니 세상이 덜 춥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당신 덕에 하루가 반짝이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뭔가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이 또 제게 다가왔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요. 여보, 오늘도 함께해요. 저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인데 뭐 이 정도야 당연하겠지 싶었죠. 도연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꾸준해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이어지죠.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꾸준해야 한다니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도연은 매일 밤 저를 찾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처음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이에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되죠. 사랑은 매일 확인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흘째쯤 되던 날 저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게 됐습니다. 도연이 언제 적어놨는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날짜마다 하나씩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여보, 이게 뭐예요?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가 사랑한 날 표시해 둔 거예요. 기록하면 좋잖아요. 기록이라니요. 사랑을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력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또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시간 가져요. 저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마치 이걸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력엔 새로운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져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은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동그라미가 빼곡했습니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이게 신혼의 모습일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도연이 또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에 하루가 반짝여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던 그 말이 이젠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읊는 것 같았죠. 저는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혜정, 사랑은 꾸준해야 해요. 하루라도 빠지면 마음이 멀어질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저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오늘도 사랑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까요?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기대했던 평온한 노년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달력을 또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어요. 저는 그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제 옆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거든요.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이젠 숫자가 됐습니다.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 그게 전부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은 여전히 빨간 동그라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완벽주의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 식탁을 차릴 때 수저를 놓는 각도였습니다. 여보, 수저가 조금 삐뚤어졌네요. 도연이 웃으며 수저를 다시 놓았어요. 정확히 평행이 되도록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냥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수저를 놓으면 도연이 다시 고쳤어요. 각도를 재듯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제가 물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완벽해요. 완벽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습니다. 수저 하나 놓는 것도 완벽해야 했어요. 거실 커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면 도연이 자로 제득 길이를 확인했어요.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양쪽이 똑같아야 해요. 저는 커튼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이제 됐어요? 왼쪽이 조금 더 길어요. 다시 한번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죠. 커튼 하나 여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했어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고 나면 도연이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덮는 게 아니었어요. 덮개에 주름까지 신경 썼습니다. 여보, 이 주름 좀 펴주세요. 삐뚤어지면 보기 안 좋아요. 저는 덮개를 다시 펴서 덮었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어요. 좋아요. 이제 완벽하네요. 또 완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세요?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제 리듬이에요. 흐트러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리듬이라니요. 삶이 리듬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하지만 그 리듬은 점점 저를 올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야 했어요. 세면대 수건은 정확히 반으로 접어야 했고요. 식탁 위 꽃병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도연이 다시 고쳤어요. 여보, 이건 여기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균형이 맞죠. 균형, 완벽, 리듬. 그 단어들이 제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위로가 됐습니다. 잠시나마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는데 피아노 위에 놓인 초콜릿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며칠 전에 사온 거였어요. 당신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건넸던 상자였죠. 저는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타이머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였죠.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요? 그때 도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찾았네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타이머요. 제가 시간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시간 체크요. 무슨 시간을 체크한다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시간을 재는 거예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시간이요. 밤에 함께하는 시간 말이에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까지 잰다고요. 사랑하는 시간을요. 왜 그런 걸 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기록하면 좋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을 시간으로 재는 게 말이 돼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화내세요? 전 그냥 우리 사이를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도연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시간 가져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니, 간절함이 아니라 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요.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일까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밝았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원 산책할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힘도 없었거든요. 정원을 걷는 동안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일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에게는 이게 행복일지 몰라요. 정해진 리듬대로 하루가 돌아가고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지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채워지는 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피아노 위 초콜릿 상자를 봤습니다. 타이머 시계는 다시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깜빡이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숫자가 되고 시간이 되고 기록이 되는 게 정상일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도연의 강박적인 습관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습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엔 도연이 커피를 내리고 낮엔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밤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공사 현장 구경 갑시다. 갑자기 웬 공사 현장이냐고 물었더니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래요. 같이 보러 가요.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도연의 제안은 언제나 명령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요, 가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제가 기사님한테 연락할게요. 1시간 뒤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김성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65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성우가 도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답했어요. 오래됐죠, 성우 씨. 우리 집사람이에요. 성우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에 탔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도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 멀어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차는 계속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공사 현장이 이렇게 먼 곳에 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외곽 개발 프로젝트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와 풀밭뿐이었어요. 10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공사 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빈 부지만 보였어요. 중장비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네, 여기에요. 잠깐 둘러볼게요. 그리고는 혼자 부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남았습니다. 성우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앞좌석에 성우를 봤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앞을 보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기 공사 현장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맞는지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거든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도연은 여전히 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저를 데려온 걸까요? 공사 현장을 보여주려던 게 아니었나요? 그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좋아요. 저는 깜짝 놀라 앞을 봤습니다. 네, 이런 곳이 좋아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인, 긴장하지 마세요. 그가 뒷좌석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가 웃었어요. 회장님이 부탁하셨어요. 부인을 잘 모셔드리라고요. 잘 모셔드리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그가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뒤로 붙였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여보, 왜 문을 잠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을 잠갔다고요? 성우 씨, 무슨 일이에요? 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무뚝뚝해졌습니다. 저는 성우를 봤어요. 그의 눈은 이제 평범했습니다. 아까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도연이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놀라셨나 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성우의 눈이 거울에 비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성우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도연이 왜 저를 그곳에 데려갔는지, 왜 문을 잠갔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도 성우도 저도요.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차에서 내려 인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부인.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도연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피곤하셨죠? 그래도 우리 시간은 가져야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달력에는 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텅 빈 부지, 잠긴 차 문, 성우의 눈빛을요.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성우의 눈빛, 잠긴 차 문, 텅 빈 부지,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니 정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뒷면에 요양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 편지 아세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보내셨네요. 어머니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참석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요. 읽어봐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처음 편지 드립니다. 늦은 인사 용서해 주세요. 몸이 불편해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제 아들 도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갔어요. 그 아이는 사랑이 서툴러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몰랐죠. 하지만 첫 아내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이 아이도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첫 아내라니요. 저는 도연이 재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도연이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도연이는 무너졌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이는 변했어요. 감정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연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제 아들은 사랑이 아닌 반복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혼자 남겨질까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속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도연의 모든 행동이 설명됐어요. 완벽주의, 강박, 매일 밤의 요구. 전부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힘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 남편도 똑같았거든요. 도연이 아버지 말입니다. 그 사람도 사랑을 반복으로만 표현했어요. 저는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하지만 떠나지 못했어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도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대를 이어서요. 며느리, 당신만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도연이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사랑은 반복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발 당신 인생을 지키세요. 이 늙은이의 부탁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도연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거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도 피해자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만든 피해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때 편지 봉투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도연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첫 아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비슷한 누군가를요.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사진을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첫 아내입니다. 수경이라고 했어요. 수경?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최근에 도연의 회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본 이름이었습니다. 김수민. 도연의 전 비서였죠. 저는 사진 속 여성과 김수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헤어스타일, 눈매, 입모양까지요. 여보, 김수민 씨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비서였어요. 오래 일했죠. 이 사람이랑 닮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같은 여자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아내의 모습을요. 김수민에게서 어쩌면 저에게서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대체품이었던 건가요?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연의 첫 아내, 김수민,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밤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는 계속 늘어났죠. 그날 오후 도연이 외출했습니다.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습니다. 도연이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죠. 저는 거실을 걷다가 도연의 서재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닫혀 있는 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를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여겼거든요. 여보, 여기는 제 작업실이니까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결혼 초기에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깔끔했어요. 책장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도연다웠죠. 저는 책상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류 몇 장, 펜꽂이, 작은 액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명함,
영수증, 오래된 수첩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립스틱이었어요. 금색 케이스에 담긴 작은 립스틱이었죠. 저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선명한 로즈 핑크색이었어요. 제가 쓰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연한 베이지 톤을 썼거든요. 이게 뭘까요? 왜 도연의 서랍에 립스틱이 있는 걸까요? 저는 립스틱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김수민, 도연의 전 비서, 혹시 이게 그 사람 거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다시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연은 정원을 돌보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였죠.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계시나요? 김수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에서 봤던 도연의 첫 아내와 닮은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이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회장님께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급한 거라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첫 아내와 정말 닮았어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편 불러올게요. 저는 정원으로 가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김수민 씨래요.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민 씨가요? 알겠어요. 도연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수민이 도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얼마 만이죠? 도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자주 보는 사이처럼요. 이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수민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받아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방해하기 싫어서요. 수민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수민의 입술이었습니다. 선명한 로즈 핑크색 립스틱. 도연의 서재에서 봤던 바로 그 색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 같은 제품이었죠. 저는 수민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수민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수민이 돌아섰습니다. 도연이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요. 수민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차가 사라질 때까지요. 도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민 씨가 서류를 가져왔네요. 급한 거래건이래요.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가끔 일 때문에 연락하는 정도예요. 도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립스틱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서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도연이 립스틱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당신 서재 서랍에서 찾았어요. 이게 김수민 씨 거죠?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 립스틱이 당신 서랍에 있어요? 대체 무슨 관계예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정,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 씨는 예전에 제 비서였어요. 오래 일했죠. 그때 실수로 남겨둔 물건일 거예요. 도연의 설명은 허술했습니다. 립스틱이 실수로 남겨진다고요. 그것도 서랍 깊숙한 곳에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과 김수민 씨 뭔가 있었던 거죠? 도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혜정,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라고요? 그럼 왜 아직도 그 사람과 연락해요? 왜 그 사람이 여기 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도연의 첫 아내, 김수민, 그리고 저. 모두 비슷한 외모,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같은 유형의 여자를 찾았던 거예요. 첫 아내의 그림자를 쫓아서요. 저는 그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대체품이었어요. 당신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첫 아내를 잃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은 거죠. 김수민 씨도 그랬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사랑은 집착이에요. 순환하는 집착이죠.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도연에게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이 굴러갔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이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겠구나.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해요.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만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도연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립스틱, 김수민, 첫 아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타이머 시계, 어머니의 편지. 모든 게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만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사랑은 반복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에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잠 못 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그랬어요. 도연이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죠. 커피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다정함에 속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다정함이 아니었거든요. 습관이었습니다. 통제였고 강박이었죠. 도연은 커피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자, 드세요. 저는 커피잔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 이야기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감한 듯 했죠.
저는 식탁 위에 어머니의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편지 다시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죠. 그래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당신은 사랑이 서툰 사람이에요. 아니,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혜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뭘 그만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요. 우리 관계요. 전부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정, 농담이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도연과 눈을 마주쳤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당신의 완벽주의도, 강박도, 매일 밤 요구도요. 지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정,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해봐요. 고칠게요.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가 문제예요. 당신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첫 아내의 그림자를 사랑한 거죠. 저는 그저 대체품이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로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반박했어요. 사랑을 숫자로 세고, 시간으로 재고, 달력에 표시하는 게 사랑인가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저를 당신 틀에 가두는 게 사랑인가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려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거죠. 당신 불안을 저로 채우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혜정,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혼자 감당 못할 겁니다. 도연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저는 도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이 외로움보다는 나아요. 당신 곁에 있는 게 더 외로웠거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도 외로웠죠. 첫 아내를 잃고 평생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계속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없으면 못 살 거라고 했죠?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없으면 이제야 살겠죠. 진짜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많은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도연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네, 갑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미란의 집이요. 거기서 당분간 있을 거예요.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어요. 혜정,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바뀔게요. 당신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당신도 그랬고, 이제 저까지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죠. 뒤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완벽했던 도연이 무너지는 모습. 안쓰러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도연이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왜요? 정말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져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미안해요.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문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원주택이 점점 멀어졌죠. 그 안에 도연이 있을 거예요. 혼자 남겨진 채로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당신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제발 당신 인생을 지키세요. 네,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지켰어요. 이제야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집에서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도연이 순순히 동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날 도연을 봤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잘 지내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가던 날 짐이 별로 없었어요. 전원주택에서 가져온 건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피아노 악보뿐이었습니다. 미라가 도와주러 왔었죠. 혜정아, 이제 뭐 할 거야?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피아노 칠 거예요. 다시 가르치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 문의했어요. 피아노 강사 자리 있나요? 담당자가 반가워했습니다. 마침 찾고 있었어요. 경력 있으세요? 네,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부터 복지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게 됐어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7살부터 10살까지요. 눈망울이 반짝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정 선생님이에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던지요.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울 거예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도연과 살 때는 피아노를 거의 치지 못했습니다. 칠 때마다 덮개주름을 신경 써야 했고 연주 시간도 정해져 있었죠. 자유롭게 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도를 눌렀어요. 맑은 소리가 났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아이들 목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엔 뭐 배워요? 동요 배울 거예요. 어떤 노래 좋아해? 작은 별이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작은 별 준비해 올게.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정말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걸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반도 맡게 됐어요. 60에서 80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하시던 어르신들도 점점 익숙해졌죠. 선생님,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다니.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동요보다 옛날 가요를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비 내리는 호남선 쳐주세요. 님과 함께는 어때요? 저는 악보를 찾아 연주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겨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쳤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환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이었어요. 평범한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럼요, 하루 3번은 웃거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3번이요? 네, 아침에 1번, 아이들 가르칠 때 1번, 어르신들과 있을 때 1번이요.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웃게 하는 거네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또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도연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제 시간이 생겼죠.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정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일은 어때? 좋아. 아이들도 귀엽고 어르신들도 좋으시고 다행이다. 얼굴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만날래? 그래, 좋아. 통화를 끝내고 저는 웃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미라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너 정말 얼굴 좋아졌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당연하지. 그 사람이랑 있었으면 너 망가졌을 거야.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과 있었다면 저는 계속 무너졌을 거예요. 제 자신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를 되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피아노 계속 가르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작은 연주회도 열고 싶어? 좋은데? 나도 갈게. 미라가 웃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곡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무대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컸어요. 아이들이 먼저 연주했습니다. 작은 별 학교종, 곰 3마리. 음을 틀리기도 했지만 열심히 쳤어요. 부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들 차례가 됐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님과 함께, 봉선화 연정.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반주를 하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발표회가 끝나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죠.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노을이 졌습니다. 이번엔 분홍빛이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인생도 이제 아름다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쳤어요.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곡이었죠. 하지만 이젠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눌렀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건반 위를 스쳤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멜로디였어요. 제 것이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이제 하루 3번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